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대 마포을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 그리고 공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후보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정의와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내시는 등 정치계의 신사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포을 지역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서울 지역 최저 득표를 하는 어찌 보면 보수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지역에서 출마하시게 된 각오나 출마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사 포커스에서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귀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박강수 회장님의 그 세심한 우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이 마포가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보수권이 가장 어려운 정치 지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새로운 마포, 새로운 대한민국을 존경하는 마포구민들 모시고 꼭 이루고 싶습니다. 사실 마포, 그래서 제 선거의 구호도 바꾸자 마포, 지키자 대한민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생은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제가 현장을 봐도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거기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져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문을 닫으신 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난 10월에 닫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몇 달 더 버텼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오히려 생업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소중한 그런 일터 아니겠습니까? 생업이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될 정도로 정말 썰렁한 그런 그 자영업자들의 이런 사업체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정말 마음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보도 불안하고 또 동맹은 와야 되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 더 나아가서 국가 정체성의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십니다. 지난 1월에 이인영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신년 회견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패권 교체하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재벌, 경제, 또 언론, 종교 다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패권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많은 사람들이 수상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기입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일찍부터 제동 풀린 자동차처럼 폭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5일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벼랑 끝에서 추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고비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결연하게 맞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마포도 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박강수 회장님께서 지난 마포구청장 선거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벌이셨지만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 구청장, 서울 시의원, 그 다음에 구의원의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 이 경쟁이 아니라 정당의 눈치 보고 우리 사람의 기밀을 살피는 그런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지역엔 사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느 당에서 후보만 내면 저절로 된다. 이 인식 꼭 불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박강수 회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솔직히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포, 새로운 대한민국 꼭 4월 15일부터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포가 여당의
정청래 후보, 네. 지금 제1야당의 우리 김성동 후보님, 네. 그리고 정의당의 후보가 한 분 나오신 것 같아요. 오연주 씨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이 지금 현재 네. 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지금 현재 뭐 성미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또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그 정의당 후보가 있더라도 이 정청래 후보가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우려하죠. 왜냐하면 뭐 우리 박 회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선거를 나왔고 그때 구도상으로 또 유력한 무소속 후보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를 2만 표 이상 받는다 이랬다가 실제 선거에서 정말 그 4, 5천 표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면 솔직히 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고 또 그런 부분이 구도상으로는 이 저희 야권 보수 야권에는 유리할 것 같지만 뭐 잘 아시는 대로 민심은 정말 늘 변하는 거니까 그 구도만 가지고 지금 안주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네, 저 이제 참 이게 답답하죠. 왜냐하면 선거운동이라는 게 사람 많은데 찾아가서 선도 보이고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 많은 데는 다 지금 막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인정도 그렇고 뭐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게 뭐 기껏해야 출퇴근 시간에 인사하고 지역 순회하면서 상가 방문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전화 선거운동 다음에 SNS 선거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네.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운동 자체를 놓고 보면 뭐 박 회장님도 경험해 보셨습니다만은 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인지도 싸움이다. 네. 누가 더 이미 많이 알려졌느냐에 네.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네, 네.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네, 그런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마포 을 지역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김성동 후보님과 경쟁을 하신 후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뭐 이동훈 후보라든지 네. 정혜원 후보라든지 네. 또 막판까지 서로 이렇게 페어플레이를 했던 김철 후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뭐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뭐 정치를 좀 했던 입장에서 그런 패자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여러 차례 또 그 중에 어떤 후보들은 또 그 아픔을 딛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또 어떤 후보께서는 아직 좀 이 마음의 상처가 그러신지 좀 덜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선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네. 우리 경선 문화가 그렇고요. 또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성 시비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부터 뭐 이게 박 회장님하고는 조금 그 견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고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뭐 공심위 같은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공천 심사는 결국에 여한을 남길 우려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아직은 또 경선 문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참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그게 끝나면 뭐 그 상처를 아우르다가 이제 본선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저희 그 뭐 양당에서 마지막에 공천 그 결과 발표하는 것은 뭐 지금 며칠 후보 등록 임박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분들은 선거를 치를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이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는 국민 경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퇴색돼서 뭐 컷오프라든지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이 경선 과정이 네. 국민 지지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네. 직접적 관련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구의원, 시의원, 네. 구청장 후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어때 우리 그저 김성동 네. 위원장님은 후보님은 네. 나중에 당협위원장이 되더라도 정말로 멋진 승부를 후보들에게 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이 모범답안은 기회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만약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경우의 입장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정치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신의관계, 어려울 때 힘이 됐다는 동지의식 이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봤었어요. 전 외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우리 박 회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거짓말을 썩 잘하고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지역위원장 맡았을 때 이제 그런 완전한 그런 그것도 경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칙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이 어려울 때 또 그런 힘들 때 그런 그 힘이 돼주고 신의를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 회장님 저는 그런 지적을 늘 합니다. 우리가 공천 심사 같은 거 할 때 이번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 일이 급해서 잘 못 봤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자기 직장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한테 가산점 주는 건 맞는데 자기 직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한테 불이익 주고 딴 데서 온 사람한테 가산점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치권밖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홈런할 때 고생하고 정말 허리띠 묶고 같이 뛰었던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 되면 언제 봤냐 그러고 새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자꾸 이러고 무대하는 거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회장님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의원을 선택하든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든 그건 지역 정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내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홍대 상권이 세계적인 상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광동 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아예 12시도 안 됐는데 문을 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도 막이 시작되던 시점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최저임금 제도 문제 소주성이라고 그러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심지어 외국 근로자들도 한국에서는 돈 벌어먹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서민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경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 문재인 정권이 이거 각성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 회장님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 소득도 줄고 성장도 줄었어요. 지난 연말 통계 보면 소득은 4.1% 정도, 소득은 4.1% 줄었고요. 국민 1인당 소득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산도 지금 명목상 실질적인 성장률이 1%인데
그 명목상 성장률이 1%인데 이게 IMF 이후에 가장 최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6.25 이후에 최저치예요. 이걸 고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도 이념을 적용해서 자꾸 이러면서 한쪽으로 투자하라 그러면 경제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말씀처럼 네, 뭐 그렇다고 규제는 규제대로 있고 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자꾸 이제 훼손하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왜 기업해야 되냐?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뭐 외국으로 많이 빠지고 또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여파가 바로 이제 파급돼서 현장에 있는 그런 상권에서 그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거라고 보고요. 참 큰일 났다 싶은 걱정이 됩니다. 이 지금 IMF 때보다도 더 네, 네, 어렵고 힘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찍 문 닫기를 잘했다. 네, 이런 국민들이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정치적 분야에서 이렇게 질문 중에 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노력을 합니다. 어디 봤더니만 어떤 의원이 되겠냐고 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뭐 회장님 솔직히 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표가 이제 대통령 취임사 같은 거 지금 읽어보면은요, 전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텍스트가 있으니까요. 보면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저는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날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한 사람들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2017년 5월 10일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그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가 계십니다. 그렇죠. 임기가 멀쩡했던 전 정권에 걸쳐서 임기에 수행하고 있던 공직에 계시던 분을 다 내쫓고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념으로 또 그 세대로 지역으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은 통합 그러고요. 또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준비가 되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 퇴근길에 시장에 찾아가서 뭐 국민들하고 같이 소주잔 기울이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또 결정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시 말하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대통령 혹은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새빨갛게 입술에 침안 바르고 거짓말할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라고 전 봐요. 의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주혁 출신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팜플렛 지금도 있습니다. 마포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마포의 가치를 올렸습니까? 딴 데 가서 일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 정치하는 사람은 의뢰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 뻔뻔스럽게 거짓말해도 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용되고 전 이러면 안 된다고 봐서 저 스스로만이라도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충실한 충성된 그 국민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포 지역을 보면 시의원 네 분이 전부 다 민주당, 구청장이 민주당, 뭐 구의장은 선출직이지만은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민주당, 시장이 민주당, 대통령도 민주당. 사실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그러는 역할이 좀 필요로 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마포 유권자분들은 왜 일당 독주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유권자들께 참 조금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래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바람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책임이 또 저를 비롯한 이런 그 우리 보수 그 야당에도 있지 않나 싶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 일당 독주는 결국에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간다. 이런 걸 좀 인식하시고 이번 선거에서만은 좀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강한 야당, 또 정말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마포를 위해서도 또 국민이나 주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우리 김성동 후보님을 소개하면서 신사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면 네. 내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어떤 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 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 후보님도 스스로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좀 안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 그런 거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뭐 사실 박 교장님 제가 한번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어요. 여기는 뭐 마포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상습공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바뀌어도 그 당의 후보자들이 8년 내내 지켜지지 않는 공약 내놓고 또 역시 안 지키고 그러고도 또 내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걸 절실히 느꼈는데요. 이 공약은 좀 이 지키는 걸 원칙으로 공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저가 알게 모르게 또 말한 건 못 지키고 거짓말 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많은 말씀처럼 이제 한 공약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어떤 그런 의지만은 분명하다는 거. 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포의 경우에는 마포 구민들이 공감하는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산 역사, 서부광역철도, 그다음에 상암동의 쇼핑몰 관계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누구보다도 조속하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고요.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5대 비전, 5대 해법, 15개의 해법이라고 그래서 이 큰 공약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거점 마포를 만들겠다, 서부광역철도의 성산역 유치, 월드컵 대교 조기 완공, 홍제천 망원 칸 나들목 조기 추진, 또 벤처 창업을 위한 일자리 허브 마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상암동 같은 데 가면 굴지에 우리 IT 기업, 언론 기업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여건이 상암동에 마련돼 있지만 이분들이 마포에 좀 더 기여하게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 마포 인재들의 어떤 육성과 관련된 산학 프로그램 이런 거 좀 증진을 시키고 의원이 되면은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조금 뜬구름 이 공상 같아 보이지만 공상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역 할당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일자리 허브 마포, 이 마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활용한 그런 부분. 다음에 한류 문화 중심의 마포.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홍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한류 문화의 본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마포의 민생과 직결시키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거쳐가는 마포.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는 져 있지만 외화 내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온 분들이 좀 마포의 민생에 기여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 같은 거 꼭 만들고 싶고요. 참 이 기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디 가나 말씀합니다. 오늘의 홍대거리가 있기까지는 이 주변에 서교동 주민들의 묵묵히 이 모든 걸 감수한 희생이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마포 같은데 홍대 입구 같은데 소음, 쓰레기, 환경, 이제 치안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늘의 홍대를 만들으셨잖아요. 이런
홍대 거리에 어떤 그 거기서 생기는 그런 그 가치를 이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네. 홍대 앞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홍대 그 거리에는 네. 그 화장실이 없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나 또 국내 젊은 청춘들이 네, 네. 홍대에 놀러 와서 네. 이 급하면 네.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정을 하고 뭐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또 사실상 이제 뭐 네. 구청에서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또 그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이 홍대가 예, 예. 세계 청춘들의 거리로 변했는데 네. 결국 자꾸 이렇게 가면 네. 이 세계적인 상권이 네. 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홍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좀 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볼 예, 필요가 예.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박 회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홍대 문화를 창조한 그 예술가들의 정신이 예, 예. 지금 사라졌다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물량화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저변에서 외곽에서 정말 창조 정신을 가지고 이걸 일구어낸 이 어떤 역동성이 사라져 버리고요. 저는 지역의 외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제 영세한 분들 소자본이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정말 알맹이 빠진 홍대 거리가 될 수 있어서 이걸 복원하는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꼭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지금 모든 지역이 그 교육이 곧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예요. 그렇죠. 네. 솔직히 교육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만 돼도 딴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간다든가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네, 이런 게 저희들도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이거는 뭐 좀 더 깊은 그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서 교육 관련된 공약도 지금 좀 같이 마련하고 있고. 그 옛날에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 시절에 지금 국회의원 네, 그러시. 하셨던 선거도에 분인데 나오셨죠. 거기에 노원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네, 네. 네. 좀 부자촌이 아니고 네.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네. 거기에 그 학교를 유치하면서 네. 완전히 뭐 그럼요. 부촌으로 변한 네. 그런 사례도 있죠. 근데 네. 마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여건이 매우 좀 안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학교 때 여의도나 목동이나 강남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거든요. 네. 그게 참 마포 지역의 한계인데.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이 사적인 공교육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학부형들은 여기는 보낼 만한 학원조차도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목동으로 보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제 대학에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각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특별한 것은 각 동마다 동별 그 마더 센터라고 그래서 요새 일하는 어머니들 많으시고 코로나19 이 자꾸 계약이 늦어지면서 당혹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그래서 놀이기구를 대여한다든가 또 육아나 보건을 이렇게 그 소통의 장으로서 그런 것도 하나 공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 시설 같은 것도 지역민들의 그 아주 쟁점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망라된 공약을 촘촘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오래되셨으니까 네. 이제 또 실현성도 더욱 그렇습니다. 높을 것이고 네, 또 후보 때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럼요. 어쨌든 그 파워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공약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여하튼 그 8대 이런 그 타겟팅으로 해서 예, 예. 예를 들면 어르신
또 육아 관련, 네. 또 청년 관련, 또 뭐 이렇게 중소 상공인 관련, 네,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1인 가구 부분, 네. 또 신혼 부분 이런 식으로 8개 타겟층을 정해서 중앙당 공약 이제 실현 가능성이 그겁니다. 중앙당에서 내세운 공약은 당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마포에 적용하는 네, 이런 그 공약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공약은 또 후보님 아시다시피 자꾸 제가 박 후보님 그랬죠. 저 우리 박 회장님 아시다시피 또 약간의 보완성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선거 공보나 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코로나19는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올해 개최될 예정인 일본 올림픽조차도 네. 내년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문제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정말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꼭 극복을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상황인데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이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류 문명을 뽐내고 뭐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지구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무능함 여기에 대해서 질책,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정부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확산세가 주춤한 듯 만 듯 하니까 뭐 우리나라가 방역 시스템이 뭐 정말 잘 됐고 모범 사례가 돼서 세계에서 배우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되는데 좀 대단히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의료진들, 공무원들이 자신이 감염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말 피와 헌신적인 노고를 해서 이걸 방역을 해왔는데 이 정부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 피해가 적다는 대만, 홍콩 사례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마스크 수치를 금지한 겁니다. 야. 그리고 또 이 도리가 나라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이 제1의 뭐라고 할까요? 이 근원이 된 중국에 대한 출입 금지 단호하게 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그걸 원한 거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부의 그 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정부가 제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피해를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또 이건 누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조기에 종결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한동안은 그 피켓을 자기 선전한 이 피켓 보드를 거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네. 이거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19 이겨냅시다 하는 그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정말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위생 관리에 힘써서 이 어떤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네. 약 1200만 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마스크를 한 장을 쓰면 3일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일이면 3600만 개. 네.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마스크가 남아돌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마스크 대란을 지금도 네. 무슨 배급받듯이 약국에 가야만 마스크를 사는. 사실 마스크라는 게 첨단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봉제 사업은 세계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 네.
가 아니라 사회적 좁히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는 일종의 전략 물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생산 공급 관리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방침을 보면 수요 통제예요. 네, 국민들한테 하루에 두 장만 판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점이 그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처음부터 빗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그 수치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이 겪지 않을 그런 불편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포 지역의 유권자분들께 네. 우리 김성동 후보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네. 네.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월 15일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라의 앞날과 마포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마포을 지역은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병폐인 극단적인 진영의 정치, 구태 정치, 저급한 포퓰리즘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곳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현역 의원의 그 투기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포을은 저주받은 선거고, 왜냐하면 의원이 막말, 투기, 뭐 여하튼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선거구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뭐 막말이라든가 거친 언행으로 마포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왔는데, 마포의 새로운 정치, 또 마포의 정치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전 그간 절치부심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무모하다는 소리 지켜가면서 이 소망 꼭 좀 이루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품격 있는 정치, 원칙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를 위한 그 길을 이제 걸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와신 상담하면서 단단해진 그런 투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는 4월 15일 선거에 기필코 승리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주 결연합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지고 또 마포의 민생이 달라진다는 것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을 필두로 이 공직자들, 선출직들이 정말 이 새롭게 진용을 갖추면 이렇게 이 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선봉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정말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또 마포구민 여러분들의 그 지지와 성원을 정말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포 을지역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님을 모시고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서 각오와 비전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